집에 에어컨은 장식품으로 놔둔 거니? 에어컨 킨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이번엔 어머님께서 선을 넘으신 것 같네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선을 넘었다니. 그럼 나도 선을 그어야겠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이정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알람은 없었다. 허공을 가르며 울리는 새소리나 낡은 보일러의 꺼끌꺼끌한 기계음이 그녀의 하루를 열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면 몸이 알아서 시간을 기억한다. 잠이 아닌 버릇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출근은 없어도 규칙적인 하루는 그녀의 남은 자존심이었다. 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 한 칸. 오래된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는 축축한 눅눅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머리맡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어제 틀어놓았던 트로트 채널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불을 개고 앉은 정수는 천천히 물을 끓였다. 국화차 티백 하나를 찻잔에 넣고 주전자에서 김이 나는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다. 손은 조금 떨렸고 물은 살짝 넘쳐 테이블 위로 번졌다. 국화차의 향기는 언제나 과거를 소환했다. 정순이 젊던 시절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앉아 마셨던 차였다. 유난히 여름을 타던 남편은 작은 선풍기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에어컨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웃곤 했다. 그 시절엔 에어컨이 없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부채질하며 보내던 계절이었다. 불편했지만 정겨웠고 덥지만 견딜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요즘 사람들은 더위 앞에 참지 않았다. 견디는 미덕은 구시대의 것이 되었고 땀이 나는 순간부터 불쾌함을 호소하며 냉방을 당연하게 여겼다. 정수는 그런 변화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서운했다. 참는 법을 알았던 세대는 이해받지 못했고 말없이 감내하는 이들은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국화차를 마셨다. 며칠 전 아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자 유찬이를 며칠만 봐줄 수 없겠느냐는 말이었다. 며느리 지혜는 출장이고 명호는 야근이 이어진다고 했다. 정수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는 보지 못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깍듯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어머니라는 호칭 속에 감춰진 거리감. 손자의 존재만이 그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손자를 본다는 건 고된 일이었다. 아침밥을 챙기고 등원 준비를 돕고 장난감을 치우고 간식을 챙기는 일상은 70대의 체력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싫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일,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이 주는 온기.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래서 정수는 세 번째 날 밤 그 선택을 한 것이다. 방은 무더웠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었다. 유찬이는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히며 뒤척였다. 정수는 몇 번이고 손수건으로 아이의 땀을 닦아줬지만 온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레 리모컨을 들었다. 평소엔 손도 대지 않았던 에어컨. 버튼을 누르자 삑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는 금세 잠잠해졌고 얼굴에 편안한 빛이 감돌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아무 예고도 없이 지혜가 서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은 채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방 안을 쓱 훑어보고 에어컨을 응시한 뒤 정순을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충분히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차라리 화를 내주는 게 나았을 말투였다. 어머님,
저희 에어컨은 전기세 많이 나와서 함부로 켜면 안 되거든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은 입술을 맴돌다 삼켜졌다. 아이가 더워서 그랬다는 말도, 자신은 한 번도 켠 적 없었다는 말도 모두 필요 없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두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소란스러웠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 가족들과 찍은 사진 속에서 자신은 언제나 웃고 있었다. 다정한 시어머니, 자상한 어머니로 기억되길 바랐던 그 시절의 자신이 눈을 맞췄다. 그녀는 문득 나란 사람은 언제쯤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했다. 이튿날 새벽 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유찬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고 물끄러미 얼굴을 바라봤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부엌 식탁 위에 작은 메모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녀는 말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길목엔 매미 소리가 퍼져 있었다. 정수는 가방을 양손에 꼭 쥐고 천천히 걸었다. 숨은 가빴고 등에는 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고 뒷좌석 창가에 앉은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생기가 빠진 눈동자, 입꼬리의 주름, 단단히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는 눈물 한 줄기.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짐을 풀지 않았다. 방 한구석에 가방을 세워두고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방 안에서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얹힌 두 손이 유난히 작고 쓸쓸해 보였다.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새벽처럼 고요하고 캄캄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명우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유찬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머니 없다고 울고불고 지혜가 아침에 메모 보고 놀랐다는데 그냥 좀 감정 상한 거라면 내가 이야기할게. 정수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짧게 말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릴 것 같은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고 라디오 대신 창문을 열었다. 밖은 이미 더워지고 있었고 새들이 짧게 지저귀고 있었다. 그 소리조차 버거운 듯 정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은 흐리면서도 선명했다. 며느리 지혜를 처음 만난 날은 늦은 봄이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고 지혜도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정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인사의 얇은 막 아래 숨어있는 조심성과 거리감. 지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다. 깔끔했고 예의 바르며 아이도 잘 돌봤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함께하는 자리가 없었다.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빠졌고 식탁에 앉아도 시댁과 친정의 음식은 분명히 달랐다. 정수는 그 차이를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 시대 며느리는 원래 저런가 보다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에어컨 사건은 단순한 온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묵혀온 불편함의 표출이었다. 정수는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이 단지 전기요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저희 방식이 있어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당신은 우리 방식에 개입하지 마세요라는 선이 너무도 분명했다. 가족이라 부르지만 그 경계 너머의 타인, 손자 유찬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집의 손님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정수는 마트에 들렀다. 단출한 장바구니에는 국수, 마른 김, 바나나 한 송이,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던 요구르트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무심결에 그것을 샀고 돌아오는 길에 가방 안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다가 허탈하게 웃었다. 이제 줄 사람이 없는데.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다시 꺼내 작은 냉장고 안에 넣었다. 버리지는 못했다. 그 요구르트는 어쩌면 그녀가 아직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착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작은 장치였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없었다. 아들은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우편함을 정리하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경기도 성북시 수장구 58번지. 김지혜. 지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유찬이의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엔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오타가 많았고 그림의 구성은 엉망이었지만 정수는 그것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손끝에 스치는 낯선 기운을 느꼈다. 그림 뒤편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 하나.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엔 어머님께서 조금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필체는 지혜의 것이었다. 그 순간 정수는 그림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허공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음이 나왔다. 한없이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다. 선이라는 단어는 그녀를 가만히 베었다. 언제부터 누가 어디에 선을 그었고 자신은 언제부터 그 선을 넘은 사람이 되었는지 한 번도 그어본 적 없는 경계였다. 하지만 지혜는 단호했고 명우는 그 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수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다. 상처와 슬픔은 이미 그녀에게 익숙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분명 달랐다. 그럼 나도 선을 그어야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라디오를 끄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연필로 무엇인가를 써내려갔다. 또박또박 천천히 망설임 없이. 오랜 세월 아무도 넘지 않았던 그녀만의 경계가 그날 처음으로 그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며느리 김지혜를 본 날은 8년 전 여름이었다. 그날도 무더운 날이었다. 정수는 작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분식집에서 사온 김밥과 유부초밥을 테이블에 정갈하게 차려놓고 앉아 있었다. 명우가 소개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데려온다고 했을 때부터 그녀는 대충의 감은 있었다. 그간 얼굴도 비치지 않던 아들이었다. 갑작스러운 연락, 오랜만에 방문, 그리고 소개라는 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겠구나. 현관문이 열리고 첫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날 지혜는 들어왔다. 단정한 블라우스, 딱 떨어지는 슬랙스, 길게 묶은 머리. 겉모습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그려졌다. 깍듯하게 인사하고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내밀던 모습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사람 같았다. 머뭇거림 없이 다정했고 과하지 않을 정도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어려운 걸음했네. 이런 날은 그냥 시원한 냉면이나 먹으러 갈 걸 그랬지. 그 말에 지혜는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걸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님 손맛 궁금해서요. 말은 예뻤지만 정수는 어쩐지 그 말에 껄끄러움을 느꼈다. 손맛. 그것은 환영의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계의 말이기도 했다. 어머님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지만 존중은 할게요라는 거리두기. 손맛을 궁금해하는 이들은 보통 그 맛을 따라 배워보겠다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다르리란 것을 정수는 그날부터 알고 있었다. 결혼식도 조용히,
빠르게 치러졌다. 양가 친척은 거의 초대하지 않았고 예식은 스튜디오와 스냅 사진으로 대체되었다. 명우는 미안하다고 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 엄마. 지혜네도 친척이 거의 없대. 정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시렸다. 가족의 시작이 이렇게 단촐하고 무미건조하게 시작되어도 되는 걸까?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도 없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결혼 후 지혜는 바빴다. 직장 생활, 야근, 출장. 시댁의 얼굴을 비추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명우는 여전히 전화하면 받긴 했지만 짧아졌다. 정수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와 직접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유찬이가 태어났을 때조차 병원에 부른 사람은 간호사였고 지혜는 병실 한켠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도 정중한 인사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눈빛이었다. 아이 돌잔치 역시 비슷했다. 외부 행사장에서 조용히 양가 부모만 참석한 채 끝났다. 지혜의 친정 부모는 그날 처음 마주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마른 체구였고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다. 서로 짧게 인사한 뒤 각자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다. 지혜는 두 사람의 사이에 서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확실히 기대지 않았다. 그건 아마 그녀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었을지도 몰랐다. 정수는 언젠가 한옥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달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확해. 감정이 틈탈 틈이 없어. 이만하면 괜찮은 며느리라고 생각은 해. 근데 어쩐지 난 늘 문 앞에만 서 있는 기분이야. 초인종은 눌러도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는 그런 느낌. 옥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며느리도 있어. 근데 가끔은 아예 문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 잊히지 않았다. 정수는 점점 며느리와의 관계가 노력이 아니라 포기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걸 느꼈다. 애써 다가서려 했지만 지혜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명호는 중간에서 눈치만 봤다. 그 사이 유찬이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유찬이와의 시간은 특별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고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보내는 그 시간은 정순에게 가족이라는 감각을 되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도 쉽게 떠나지 못했고 에어컨을 켜면서도 망설였다. 그 방 안에서 그녀는 손자의 땀과 웃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면 불편함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음의 축적이었고 말하지 않음의 결과였다. 그녀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벽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벽을 넘으려 했던 손길은 어느새 상처로 가득했고 이제는 되려 그 벽에 등을 기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수첩을 꺼내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었을까?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다. 손님에게는 따뜻한 방도 허락되지 않았다. 정수는 여전히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라디오보다 깊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네 도서관에 나가고 시장을 돌며 채소를 고르고 때로는 옥분이네 마당에 가만히 앉아 하늘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찜찜함이 있었다. 며느리에게서 받은 그 포스트잇 한 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사건 이후 줄곧 따라붙고 있었다. 그날도 정수는 집 근처 골목의 문구점에 들렀다. 유찬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색연필을 사려고.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할머니 역할을 포기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변명 같은 행동이었다. 색연필을 고르고 나오던 길,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어떤 익숙한 실루엣을 향해 꽂혔다. 멀리서 누군가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가녀린 체구와 묶은 머리, 회색 린넨 셔츠는 너무도 익숙했다. 정수는 발을 멈췄다. 그 사람은 분명 지혜였다. 지혜는 지금 출장 중이지 않았던가. 분명 명우가 그렇게 말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본 그 여인은 통화를 마치고 급히 골목으로 사라졌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손에 쥔 색연필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고 정수는 마트에서 우연히 아들 명우와 마주쳤다. 명우는 다급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서 다 보내. 요즘 좀 괜찮아졌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는 출장 잘 다녀왔니? 명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응, 무사히 다녀왔어. 많이 피곤해하더라. 순간 정순의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철렁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그날 골목에서 본 그 뒷모습은 정말 지혜가 아니었을까? 혹시 그녀가 출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유찬을 봐달라는 부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정수는 며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직한 사람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모든 불일치들이 마치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수는 마음을 정리할 겸 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보기엔 너무 많은 책이었다. 읽지 않는 요리책과 낡은 앨범을 아래쪽 서랍에 모으다가 그녀는 한 권의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건 분명 며느리 지혜가 예전에 빌려갔던 살림비 노트였다. 신혼 초기에 집안 살림 비용 계산을 도와준다며 정순이 쓰던 노트를 가져간 적이 있었다. 돌려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책장 구석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초반 몇 장은 자신이 적었던 글씨 그대로였다. 하지만 중간부터는 낯선 필체가 나타났다. 지혜의 것이 분명했다. 8월 12일 어머님 계신 날 온도 25도 맞춰 켜둠. 반응 없음. 8월 13일 유찬이 등원 전 어머님 주방 사용함. 향 강함. 8월 14일 전기요금 예상치 확인. 사용량 증가. 체크 필요. 정수는 손이 멈췄다. 그 노트는 단순한 살림비 기록이 아니었다. 그건 시어머니 행동 감시 일지에 가까웠다. 어디를 사용했는지, 어떤 향이 났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일기처럼 적은 흔적. 그녀는 노트를 덮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지혜는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공손했고 대화도 나눴지만 속으로는 불청객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정수는 조용히 노트를 다시 책장 맨 위에 올려두었다. 버리지도 않았고 깊이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확신이 들었다. 무언가 단순히 에어컨이나 전기요금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스쳤다. 혹시 저 아이를 나 없이 키우고 싶은 걸까? 혹시 나를 조용히 밀어내기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스스로의 생각이 어쩌면 과민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찬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수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제는 말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썼다. 기억하자. 그날의 메모와 냉기. 그리고 그 뒷모습의 진실. 정수는 며칠째 잠을 설쳤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노트의 글씨가 되살아났다. 온도 25도 맞춰 켜둠. 반응 없음. 향 강함. 사용량 증가. 그건 어떤 감정도 배제한 기록이었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점여왔다. 자신의 존재를 숫자처럼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도 그것이 담담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정수는 그날 이후 책장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활짝 열어두었다. 언젠가 명우가 우연이라도 그 노트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우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더는 없었다. 그 집은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문을 잠가두기라도 한 듯. 정수는 그 침묵을 견디기 위해 다시 동네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그녀와 인사를 나누던 사서가 반갑게 맞이했다. 요즘 자주 뵙네요. 덥지 않으세요? 정수는 가볍게 웃었다. 여긴 조용하고 시원하니까요. 그녀는 매일 한 권의 책을 빌리고 천천히 넘기며 시간을 죽였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줄곧 유리창방,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걷는 골목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순 언니, 요즘 왜 전화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셔? 어디 아프세요?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옥분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언니, 나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지난주에 아드님이랑 며느리 봤어요. 백화점 식품관에서. 정순의 손이 잠시 굳었다. 지혜는 출장 중이었을 텐데. 출장이요? 나랑 마주쳤을 땐 명우 씨가 가족 외식 중이라고 했는데.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거짓말. 지혜는 자신에게 출장이라고 말했고 명우는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거나 아니면 공모했거나 어느 쪽이든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잠시 피해 있으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다. 어쩌면 이건 전쟁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집의 온도와 소음에 그녀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장을 봤다. 김치를 담을 준비였다. 그녀는 유찬이가 좋아하던 무말랭이도 함께 샀다. 며느리 집에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 단지 자신이 아직도 할 수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묻히고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주물렀다. 그렇게 김치통 3개를 채웠다. 김치를 담그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고요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뚜껑을 덮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다시 싸늘해졌다. 이 김치가 이제는 나눌 가족이 없는 음식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정수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마침내 명우가 받았다. 엄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 잠깐 시간 되니? 명우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다. 지금은 좀 지혜가 옆에 있고 무슨 일 있어? 정수는 말을 멈췄다. 다시 물었다. 너 나 요즘 부담스러워? 명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지혜가 좀 예민하긴 해. 엄마도 알잖아. 가끔 좀 선 넘는다고 느낄 때가 있대.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선 넘는다. 다시 그 단어였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나도 내 선을 지킬게.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젠 정말로 끝이구나. 정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쓰고 짧은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이 전쟁에서 더는 숨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말없이 참는 사람에서 조용히 돌아서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돌아섬이 곧 복수라는 것을 아무도 아직은 눈치채지 못했다. 정수는 늘 은행 업무를 직접 보는 편이었다. 비대면이 대세라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계좌 잔고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체크하고 통장에 인장을 찍는 행위가 그녀에게는 삶을 지키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까운 지점으로 향했다. 햇볕은 강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잔액이랑 최근 내역 좀 출력해 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컴퓨터를 확인하고 얼마 후 출력된 종이를 건넸다. 정수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보았다. 그리고 곧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출금 300만 원 자동이체 6월 5일. 출금 150만 원 자동이체 7월 7일. 출금 450만 원 자동이체 8월 3일. 금액이 이상했다. 자동이체라기엔 금액이 크고 일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자동이체는 보통 공과금 정도였다. 많아야 10만 원 안팎. 그런데 이건 몇백만 원 단위였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정수는 조용히 직원에게 물었다. 이 자동이체 어디로 나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확인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건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외부 계좌로 연결된 이체입니다. 등록은 지난 4월에 되셨고요. 외부 계좌라면 가족 계좌 같은 건가요? 이건 이름은 고객님이랑 다릅니다. 김지혜 씨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정수는 손에서 종이를 놓칠 뻔했다. 김지혜. 며느리의 이름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혹시 그 연결된 계좌 정보 제가 다시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보안 절차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설명했고 정수는 차분히 메모했다.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내역서와 해지 신청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천천히 걸었다. 땀은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다. 그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지혜가 어쩐지 부엌에서 그녀의 지갑을 만지작거렸던 기억. 명우가 외출한 틈에 아예 은근히 방 서랍을 정리해주겠다며 들어온 적도 있었다. 그때는 며느리가 부지런하구나라고 생각했었다. 그 손길이 자신이 아닌 돈을 향한 것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정수는 곧장 동사무소로 향했다.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더는 그 누구도 자신의 손을 빌어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제는 지키기보다 정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온 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쓰고 크게 세 글자를 썼다. 이체해지.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다.
지혜의 손, 명우의 눈. 둘 다 내 곁엔 없었다. 며칠 뒤 명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지혜가 요즘 좀 힘들어해.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정수는 묻지 않았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다만 조용히 물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너는 알고 있었니? 명우는 침묵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정수는 확신했다. 그는 알고 있었고 눈 감았고 방조했다. 그것이 더 큰 배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노트 옆에 놓인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인감과 계좌 해지 서류를 함께 넣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이라는 메모를 새로 썼다. 그녀는 모르는 게 많았지만 이제 배우기로 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지킬 게 있다는 걸 상대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다. 그날 밤 정수는 국화차 대신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고 가슴이 쓰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오랜만에 들리는 음악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나도 바보는 아니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었다. 가을이 오는 속도는 항상 느린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훅 문턱을 넘어온다. 정수는 아침에 창문을 열다가 문득 그렇게 느꼈다. 유난히 선선한 바람, 기온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공기.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은 하늘, 얇은 구름,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이 서 있는 조용한 방.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전 정수는 법률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법무사는 생각보다 묻어냈고 조용한 말투로 필요한 정보를 짚어주었다. 정수는 속으로 떨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들면 세상이 두려워진다고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상담이 끝난 뒤 그녀는 명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했다. 명우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알겠다고 했다. 시간은 그 주 금요일 저녁. 장소는 정순이 고른 동네 찻집이었다. 찻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정수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인감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복사본, 그리고 이체 해지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마치 유서를 쓰듯 준비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되어 명우가 도착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 얼굴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수는 차분하게 물었다. 지혜는 안 왔니? 엄마,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래. 오늘은 우리 둘이면 돼. 정수는 봉투를 꺼내 명우 앞에 놓았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명우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한 그는 곧 굳은 표정이 되었다. 정수는 묻지 않았다. 해명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명우가 알고 있었고 침묵했으며 어쩌면 묵인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내 편인 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너는 늘 그의 눈치를 보더라. 나를 지키지 않았어. 명우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그냥 지혜가 엄마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계좌 연결한 줄로만 알았지.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300만 원씩 자동이체하니? 정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게 도와주는 거니? 명우야, 나 참았다. 진짜 참았다. 근데 이번엔 내가 더 나빴다. 그녀는 손을 떨지 않기 위해 양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나는 너한테 기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정리할 거야. 너희 부부가 뭘 꾸몄든 나 몰래 무슨 계획을 했든 난 다 끊을 거다. 명우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럴 수는 없잖아. 가족? 정수는 작게 웃었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웃기다. 가족이면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모른 척 안 해. 내가 내 아들이면 그날 밤 내가 짐 싸서 나간 그 집 문, 너는 뛰어나와 막았어야 했어. 그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다. 정수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았다. 이제 내 삶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너도 지혜도.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일어섰다. 찻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골목 안쪽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거기서 옥분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옥분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녀를 보자 밝게 손을 흔들었다. 언니, 얼굴이 좀 밝아졌네? 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응, 좀 끝났어. 뭐가? 내 착각, 내 미련, 내 기대. 옥부는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끝냈다니까 나도 속이 다 시원하다. 정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옥부나, 내가 만약에 자식한테 배신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배신당한 적 있어. 말 안 했지. 몇 년 전에 작은 딸이 나 몰래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더라고. 환급금도 다 자기 계좌로. 난 나중에 알았지. 가만히 있었어. 말은 안 했어. 그냥 다 끊었지. 정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너무 참고, 너무 주고, 너무 물러서서 그런 건 아닐까? 맞아. 그게 문제였어. 너무 좋게만 하려다 바보 된 거지. 두 여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깊이와 상처의 결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김치통을 하나 열었다. 무말랭이 반찬과 함께 밥 한 그릇을 차렸다. TV도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책장 맨 위에서 다시 꺼낸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나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 것이다. 정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거울 속 그녀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피하고 싶을 만큼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드러지는 건 눈빛이었다. 말없이 살아온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단단한 매듭 같은 눈빛.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겨우 내 모습을 되찾았다. 며칠 전 명우는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는 그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 된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르는 듯 했다. 그 뒤로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지혜 역시 연락이 없었다. 모든 관계가 조용히 끊긴 상태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껏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매일 시장에 나가 제철 과일을 사오고 동네 아이들에게 찰떡을 나눠주고 수첩에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보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폭풍 같은 감정이 고요하게, 그러나 빠르게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네 우체국에 들른 정수는 뜻밖의 봉투를 하나 받았다. 보낸 이는 지혜. 정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봉투는 얇고 단정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흘림체로 적힌 그 문구만으로도 그녀는 편지를 열기 전부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정수는 종이를 쥔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님,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불쾌하셨던 점에 대해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활의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니 가끔씩 정서적으로 예민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지혜롭게 거리두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맺고 있었다. 정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사과문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공식적인 문장의 나열 속에서 그녀는 단 한 줄의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불쾌감으로 축소시키고 효율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계산된 냉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혜로운 거리두기. 그건 다시는 엮이지 말자는 선언과도 같았다. 손에 들린 편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만히 쌓여온 분노와 슬픔이 그 종이 한 장을 통해 폭발할 것 같았다. 한순간 눈앞에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냉정하고 단정한 얼굴, 모든 걸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입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효율에서 벗어난 변수로 치부하던 눈빛. 정수는 그날 밤 단 한 줄도 수첩에 쓰지 못했다. 글씨를 쓰려 할 때마다 손이 떨렸고 그 대신 손은 편지를 구기기 시작했다. 2번, 3번, 4번. 결국 그 편지는 쓰레기통에 던져졌고 그녀는 오래도록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상담 직원은 깍듯하게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도움 드릴까요? 정수는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재산 독립 조치를 하고 싶어요. 직원은 놀란 눈치였지만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정수는 꼼꼼하게 듣고 하나하나 메모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며칠 후 동네에서 지혜를 마주쳤다. 우연이라기엔 지혜의 표정이 이상하게 담담했다. 정순을 보자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편지 보셨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솔직히 어머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 방식이 저희 삶과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식? 네. 어머님 세대는 인내와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셨겠지만 저희는 좀 달라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냉정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다. 정수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래, 너희 세대는 똑똑하더라. 감정을 정리하고 불편을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렇게 남긴 게 내 가족이니 난 더는 그 안에 없어도 되겠구나.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너도 알겠지. 버려진 사람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그날 처음으로 라디오를 틀었다.
스피커에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녀는 천천히 볼륨을 높이며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진하게 써내려갔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다시 쓰고 있다. 더는 누구의 손끝에서 휘둘리지 않게. 그리고 아래 한 줄 더 추가했다. 복수란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 그녀는 웃었다. 입꼬리는 오래도록 굳어있던 주름을 밀어내듯 서서히 올라갔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정순의 방 창가에도 은행잎이 하나둘 날아들었다. 오래된 창틀 사이로 바람이 불어들고 얇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국화차를 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계절이 지나고 나면 올해도 끝난다. 시간은 늘 그렇듯 성실하게 흐르지만 그 안에서의 관계는 언제나 멈춰 있었다. 무너질 듯 이어지다가 결국 부서져 내리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아이러니였다. 며칠 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였다. 정수는 망설였다. 받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날 이후 처음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디선가 눌린 듯 작았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라. 한 번만 따로 만나주시겠어요? 이번엔 제가 찾아뵐게요. 약속은 이틀 뒤 오후 4시. 정수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단정한 카디건을 걸치고 오래된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다. 그 브로치는 명우가 결혼 전에 사다 준 것이었다. 지혜의 얼굴을 처음 본 날 그녀가 건넨 과일 바구니 옆에 얹혀 있었던 그것. 시간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된 듯했다. 약속 장소는 근처 공원이었다.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 오후 벤치 하나가 햇빛을 적당히 머금고 있었다. 지혜는 먼저 와 있었다. 차분한 셔츠 차림에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멀리서 보는 순간 정수는 느꼈다. 오늘의 이 만남은 그간의 만남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혜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그 속엔 이상하리만치 한기가 섞여 있었다. 어머님께 그동안 예의 없었던 점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사실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미뤄지더라고요. 네, 어머니? 네. 지난달 말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오래 앓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저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정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지혜의 친정어머니. 단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그 여인. 그녀의 죽음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명우 역시 말이 없었다. 지혜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평생 저를 비난했어요. 왜 시댁에 그렇게 고분고분하냐고. 왜 가서 집안일까지 도맡냐고. 그런 엄마 앞에서 저는 점점 더 반대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과 거리 두려 했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정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고백이 반가운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기이한 무게로 가슴에 내려앉았다. 자신이 느꼈던 이유 없는 냉기. 그것은 결국 이유가 있었다. 누군가를 닮고 싶지 않아 애써 멀어진 며느리. 그리고 그 거리를 만들어낸 건 그 며느리의 또 다른 어머니였다. 전 어머님 같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늘 조용하고 참으시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제가 너무 거칠고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날카롭게 굴었던 것 같아요.
불편하게 하고 밀어내고 선 긋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하게 되겠지 하고 정수는 가만히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후회도 자책도 또 어떤 슬픈 해탈의 기운도 엿보였다.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넌 너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었구나. 어쩌면 제가 엄마를 미워한 만큼 어머님께 투사한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끝내 제게 하지 못한 말들을 제가 어머님께 대신 던진 거죠. 그 순간 정수는 아주 오래전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침묵하던 그 여인, 무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늘 혼자 밥을 지었는지. 그녀는 결국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지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와서 이런 말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전 말하고 싶었어요. 그 편지는 사과 같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실은 제 마지막 방어였어요. 이제 그 방어는 내려놨니? 네, 내려놨어요. 어머님 앞에서만은. 지혜가 걸어가고 정수는 그대로 벤치에 남았다. 붉은 은행잎이 한 장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제야 문득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켠이 시리게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그녀는 내게서 도망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 조용히 한 줄 더 적었다. 가족은 때때로 거울이 된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닮은 채로 마주 보게 된다. 그날 이후 정수는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다. 지혜의 고백은 가을 햇볕처럼 잔잔하고 서늘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 여운 속에서 천천히 마음을 추슬렀다. 그녀가 남긴 말들은 사과로서도 변명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애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 역시 한때는 딸이었고 며느리로서 자신과 닮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 정수는 수첩을 덮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갈등은 어쩌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각자의 상처가 엇갈려 만들어낸 충돌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서운함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였고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고요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며칠 뒤 명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유찬이 생일이 다가와. 지혜랑 나랑 얘기했는데 혹시 같이 밥 한 끼 하면 안 될까? 유찬이는 괜찮겠니? 요즘도 할머니 얘기 자주 해. 어제는 4글자 받아쓰기 하면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썼어.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약속은 유찬의 생일 이틀 전 저녁. 정수는 작은 케이크를 사러 동네 제과점에 갔다. 포장을 부탁하며 기다리는 동안 쇼케이스 너머로 진열된 초를 하나하나 골랐다. 숫자 1과 0. 10살이 된 손자에게 줄 케이크 위엔 아무 장식도 없고 소박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한껏 복잡했다. 기대와 불안,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직감까지. 식사 자리는 근처의 가정식 백반집이었다. 예전 같으면 비싼 레스토랑이나 호텔 뷔페를 찾았겠지만 이번엔 모두가 조용하고 따뜻한 곳을 택했다. 유찬은 정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그 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그간의 시간들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따뜻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이 아이만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기억해주면 그것만으로 괜찮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젠 서로 다르게 살아온 걸 인정하고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해요.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는 나름의 화해로 보였다. 명우는 한참을 머무시다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나도 그동안 좀 미안했어. 엄마가 늘 조용히 받아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앞으론 나도 더 노력할게. 됐어.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라. 정수는 그 말 뒤로 짧게 웃었고 명우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지혜가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어머님 계좌에서 나간 돈 일부예요. 제가 조금씩 모았어요. 앞으로도 천천히 다 갚을게요. 그땐 제가 어머님의 신뢰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정수는 봉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고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그 자리가 지나치지 않고 무사히 끝났다는 것에 감사했다. 정수는 다시 웃었다. 진심 반, 체념 반의 미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 바람이 방 안을 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데워 국화차를 우리고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오늘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렇게 적고 나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덧붙였다. 그렇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직 아니다. 다음 날 정수는 은행에 들렀다. 지혜가 돌려준 돈을 다시 저축하려는 의도였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그녀는 문득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은행 창구 쪽 유리 너머에 서 있는 사람. 지혜였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낮췄다. 지혜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직원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직원에게 서명을 건네는 모습. 정수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지혜는 뒷문으로 사라졌고 정수는 조용히 창구 앞으로 이동했다. 실례지만 혹시 아까 창구 2번에서 처리한 서류 제명에 관련 건이었나요? 직원은 고개를 들고 확인했다. 그러곤 당황한 듯 말했다. 아, 네. 고객님의 이름으로 명예 정정이 들어간 건이긴 합니다만 아까 위임장이 접수돼 있어서요. 정순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웃었다. 다시 그 웃음이었다. 몇 번이고 봤던 신뢰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 그 웃음. 봉투 속 현금은 결국 연막이었고 저녁의 화해는 연극이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래, 이게 진짜 끝이구나. 그녀는 수첩을 꺼내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속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밑에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이제 나의 차례다. 밤이 깊어졌다. 정수는 스탠드를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벽에 스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불을 개지하는 채 그대로 방 한복판에 앉아 있노라니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엇인가 꺼질 듯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은행에서 들었던 말. 고객님의 명예 정정이 들어간 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서류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를 넘어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는 느낌이었다. 이름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의 증표였다.
그것을 몰래 조작하려 했다는 건 그녀의 존재를 관리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번호를 눌렀다. 수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가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명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야.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지혜가 내 명의로 또 뭘 했더라. 그게 그냥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시킨 거니? 엄마, 대답해. 내가 지혜한테 시킨 거냐고. 내가 하자고 했어. 그 말 한 줄이 천천히 그녀의 귓속을 타고 들어와 가슴 한가운데에서 터졌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그녀를 삼켰다. 지혜가 아닌 명우. 그토록 믿고 싶었던 사람. 그녀가 젖을 물리고 올 때 안아주고 학교에 보낼 때 도시락을 싸주며 키운 그 아들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명우는 계속 말했다. 엄마, 나 그냥 좀 숨 좀 쉬고 싶었어. 엄마가 자꾸 우리 집에 오고 유찬이 챙기고 냉장고에 반찬 넣고 그게 부담이었어. 지혜도 그렇고 나도 점점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았어. 정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내 통장을 건드렸니? 그건 지혜가 말하길래 그냥 자동이체 연결해 두자고 한 거야. 엄마가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관리해드리면 편하시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니?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날 대신 관리해야 한다고? 그녀는 웃었다. 작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명우는 말이 없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무 오래 참았더니 결국 내가 가족이 아닌 존재가 됐구나. 넌 내 아버지랑 달라지길 바랐지만 결국 똑같더라. 아버지 얘긴 왜 해? 너도 날 떠났지. 그 사람도 그랬어. 다른 여자를 위해 내 이름을 담보로 대출을 냈고 결국 병든 나만 집에 남겨뒀지. 내가 바보 같았어. 그때도 지금도.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서 수화기를 놓고도 귀에는 여전히 명우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가 어릴 때 불러주던 동요, 배워온 노래, 손잡고 학교 가던 그 길. 모든 기억이 단 한 문장으로 뒤집어졌다. 엄마가 부담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섰다. 그 안엔 케이크 사진, 유찬의 그림, 지혜가 준 사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수첩 사본이 들어 있었다. 모든 기록을 끝내기로 했다. 다만 원본 수첩 하나만은 서랍 깊숙이 남겨두었다. 그건 증거이자 생존의 기록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이 지켜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결국 자신의 거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거울이 깨졌을 때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정수는 구청을 찾았다. 노인복지과 상담실에서 차분히 절차를 설명했다. 재산분리, 명예보호, 위임해지, 사전의료의향서 등록.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조용히 응대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뭔가 문제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관리하려고요. 더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려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지친 미소였지만 분명한 의지가 서린 얼굴이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을 들렀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도장을 다시 새겼다. 도장에는 이제 이름 대신 그녀가 새로 만든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정순, 혼자서도 괜찮다. 그녀는 그 도장을 손에 꼭 쥐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된 가요 속에서 흘러나오는 가사 한 구절. 사랑이라 믿었건만
모두가 그림자였네. 정수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이제 이 모든 멜로디가 그녀를 울리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이름을 빌려준 대가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를 깨우는 불꽃이었다.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되찾았다. 이제 다시는 넘겨주지 않으리.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고 정순의 방 안에도 찬 공기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은 이제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유리창에 김이 서려도 그 문을 닫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흐름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싶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시장에 나섰다. 두 손엔 장바구니가 들렸고 한 손엔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반찬거리를 사러 간 길이었다. 혼자 먹을 음식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재료를 꼼꼼히 고르고 싱싱한 깻잎 한 단, 마늘 한 봉지를 천천히 장바구니에 담았다. 채소가게 앞에서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다. 고개를 돌리니 옥분이었다. 긴 목도리를 두른 채 장을 보던 옥분은 정순을 보자 활짝 웃었다. 언니, 오랜만이네. 얼굴 보니까 살이 좀 빠졌어. 겨울이 오잖니. 몸이 좀 움츠러들었나 봐. 속은 좀 풀렸어? 아니, 그냥 익숙해졌어. 그래도 잘 견뎌내서 다행이야. 둘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랜 친구 사이란 그런 법이었다. 정수는 문득 물었다. 너는 외롭지 않니? 외롭지. 근데 외롭다는 건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됐어. 그게 이상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거지. 그 말 참 정확하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누가 옆에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정순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래, 그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받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그녀가 걸어온 지난 몇 달의 결과였고 이제야 도달한 평온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김장을 시작했다. 혼자 하려니 힘이 들었지만 그 고된 움직임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절인 배추를 하나하나 꺼내어 양념을 펴바르고 밀폐용기에 차곡차곡 담으며 시간을 보냈다. 중간중간 손이 떨렸고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김장을 마친 날 밤 정수는 국화차를 우리고 작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더 이상 복수나 분노의 문장이 없었다. 대신 오늘 날짜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데 정확히 120일이 걸렸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더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순으로 살아간다. 며칠 후 유찬으로부터 짧은 손편지가 도착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문장도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 안에는 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 생일이 다가와요. 이번엔 케이크 말고 할머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 집 아직 그대로죠? 엄마는 몰라도 저는 가고 싶어요. 할머니 생각나요. 보고 싶어요. 정수는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을 확인받아야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수는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에 지원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가 좋았다. 어떤 아이는 그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 불렀고
어떤 아이는 그림책을 들고 다가와 또 읽어달라고 했다. 그때 정수는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일 필요는 없다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정수는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그 자리가 공허하더라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남겨진 사람은 살아내는 사람이니까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사는 대로 살겠다는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이제야 삶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나로 인정하는 침묵이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